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 지은이는 허지원. 전교 꼴등, 고등학교 자퇴를 거쳐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합격하고 졸업했다. 스스로 시스템을 세워 수렁을 벗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사춘기 학생 전문 교육기관 센터 Q를 설립해 16년째 운영하고 있다. 폭력, 욕설, 스마트폰 중독, 자퇴, 은둔형 외톨이까지 부모와 학교도 손을 놓았던 아이들의 변화를 이뤄냈으며 이 가운데 많은 학생이 학업을 회복하고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명문대에 진학하기도 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일관되게 검증되어 온 결론은 단 하나다. 누적된 행동 데이터로 패턴을 읽고 일관된 원칙으로 개입하면 어떤 아이라도 반드시 변화한다. 그 신념으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사춘기 학생에게 숨겨진 가능성을 찾고 실현해 한 가정을 나아가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바꾼다 라는 목표로 한결같이 나아가고 있다.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는 그동안의 경험과 데이터를 황금률 시스템으로 체계화하여 한 권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사춘기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가정의 올바른 설계자가 되는 길을 이 책에 담았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게 정말 다 사춘기라 그런 걸까? 혼을 내야 하나? 혼을 냈다가 더 엇나가면 어떡하지? 어쩌면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걸까?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이런 고민이 하루에도 수없이 번갈아 찾아온다. 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육아책, 카페, 블로그, 유튜브를 찾아보고 상담센터도 방문한다. 하지만 듣게 되는 말은 한결같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한때는 그 말이 진리로 통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수니아 루터 교수와 루시아 치촐라의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부터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 행복도가 가장 낮고 우울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중학생 나이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말투, 습관, 태도 속에 이미 붕괴 신호가 켜져 있다. 문제는 부모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16년간 사춘기 행동교정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아이를 만났다. 데이터를 통해 내가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은 사춘기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매우 유사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비슷한 기질을 가진 아이가 제대로 된 통제가 없는 환경에 놓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비슷한 기질을 가진 아이가 비슷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미리 대처하면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었다.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춘기가 있을 뿐이다. 사춘기 아이의 뇌는 특이점에 들어서 있다. 쾌락과 충동을 담당하는 부위는 이미 발달해 있지만 이성적 판단과 통제를 맡는 부위는 아직 자라는 중이다. 그래서 중독에 취약하고 분노도 쉽사리 조절되지 않는다.
사춘기 아이들이 보이는 감정 기복과 무절제한 모습은 성격이 아니라 아직 균형을 이루지 못한 뇌의 탓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할 대응 방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을 나는 황금률이라 부른다. 황금률의 첫째는 부모에 대한 예의와 규칙 준수다. 이는 아이가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라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둘째는 생활관리다. 생활이 무너지면 학습과 성장이 뒤따라 무너진다. 셋째는 할 수 있는 자기계발 시간의 누적이다. 자기계발과 학습 면에서 작은 성공이 지속되면 자아 효능감이 길러져 장기적 성장의 엔진이 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조건이 있다. 바로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에도 다른 결과가 발생하면 아이의 뇌는 잘못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든다. 황금률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원칙의 적용이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나 차가운 부모의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실제로 나를 찾아온 부모 가운데 상당수가 아이를 바로잡으려다가 우리가 나쁜 부모가 되면 어떡하나요? 라는 걱정을 쏟아냈다.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무너지는 사춘기 아이의 인생을 구하는데 방법을 따질 여유는 없다.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고 전류로 충격을 가해서라도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강하게 훈육하는 부모가 나쁜 것이 아니다. 아이의 구조 신호를 보고도 외면하는 부모가 정말 나쁜 부모다.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는 증언할 수 있다. 아이의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형성되고 습관이 형성되면 마음이 따라왔다. 먼저 행동을 바꿔주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사춘기 아이의 뇌는 독특하다. 쾌락과 충동을 담당하는 변연계는 이미 성인 못지않게 발달한다. 그러나 이성적 판단과 자기 통제를 맡는 전두엽은 아직 미숙하며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까지도 발달이 이어진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제이 기드 박사 연구팀은 청소년 수백 명의 뇌를 장기 추적 촬영하여 그들의 뇌가 뒤에서 앞으로 발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뒤쪽 뇌는 일찍 성숙하지만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가장 마지막에야 완성된다. 사춘기 아이가 약속을 어기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발달의 문제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의 시기로 정의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 반항과 실험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규칙에 저항하고 또래 집단에 강하게 동조하고 극단적인 취향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한다. 사춘기의 아이의 몸은 빠르게 성장하고 호르몬은 감정을 요동치게 만든다.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공감이 아니라 더 단단한 울타리다.
요즘 사회 분위기상 부모가 아이를 조금만 강하게 훈육해도 아동학대라는 낙인이 찍히기 쉽다. 부모가 권위를 잃고 주저하는 이 틈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놓치지 않는다. 학교와 사회는 부모보다 더 소극적이다. 학원 역시 성적 향상에 집중할 뿐 아이들의 무너진 습관은 관심받기다. 학교와 학원이 관심을 두고 지도하는 쪽은 이미 생활과 학습에 기본이 잡힌 아이들 뿐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일수록 소외된다. 지난 16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사실은 아이들이 무너지는 방식에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한 예의가 흔들리고 이어서 생활이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학습이 손에서 떠난다. 이 순서는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된다. 가장 뚜렷한 붕괴 신호는 부모에게 보이는 존중의 태도가 무너지는 것이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부모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이 신호가 가장 우선하여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존중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을 흘려듣고 사회에서 타인에게도 무례해진다. 반대로 부모에게 반드시 예의를 지키는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넘지 않는다. 예의가 흔들리면 뒤이어 규칙도 무너진다. 부모에게 무례해진 아이는 약속과 규칙 자체를 가볍게 여긴다. 규칙 붕괴를 방치하면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또래 집단 안에서 허세를 부리고자 담배를 시작하고 무리와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면 담배나 술을 구하기 위해 신분증 위조나 대리 구매 및 절도 등의 행위로 번진다. 부모에 대한 예의와 규칙 준수는 인간으로서 삶의 모든 기반이다. 부모에 대한 예의와 규칙 준수의 태도가 무너진 자리에는 곧장 생활 붕괴가 따라온다. 많은 부모가 공부만 잘하면 되지 라며 생활 관리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러나 생활이 무너지면 학습도 반드시 무너진다. 생활 관리란 그저 습관이 아니고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최소한의 행동이다. 위생 불량, 지저분한 방, 늦잠 같은 신호를 사소한 문제라고 여기고 넘기는 순간 빨간불은 돌이킬 수 없이 다가온다. 사춘기 아이를 대하는 부모가 가장 자주 빠지는 오해 10가지를 하나씩 짚어볼 것이다. 오해 1. 사춘기니까 당연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비행기의 탄흔을 보고 그 부분이 기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곳이라 여겨 보강하려 했다. 그러나 통계학자 아브라함 왈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돌아온 비행기는 그 부분이 피격되어도 살아남은 것이고 진짜 치명타인 곳을 피격당한 비행기는 애초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부모가 나도 사춘기 때 부모에게 대들었지만 결국 잘 컸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사춘기를 무사히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은 없었을까?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의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사춘기를 잘 통과한 아이들의 이야기는 무용담이 되지만 무너진 아이들과 가정의 이야기는 누구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오해 2. 믿고 사랑해주면 언젠가 변한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고 훈육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과정은 2보 후퇴, 3보 전진처럼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부모가 정말로 다짐해야 할 것은 지난한 싸움을 버텨낼 각오다. 오해 3. 본인이 알아서 깨달아야 바뀐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러나 가장 위험한 방임형 오해다. 아이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개과천선하여 어머니,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드라마 같은 반전은 현실에 없다. 부모들은 깨달음이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결론은 정반대다. 깨달음은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의 결과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뇌가 성공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일단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다. 하루 딱 10분만 책상에 앉아있기 같은 아주 작은 목표를 구조로 강제하고 그 성공의 데이터가 쌓이게 해야 한다. 작은 성공과 보상이 누적될 때 아이는 움직일 동기를 얻는다. 억지로 시키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근육이 생길 때까지 부모가 대신 지지대를 세워주는 고도의 설계다. 오해 4.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는 중요하다. 그러나 공부 이전에 부모에 대한 예의와 규칙 준수, 그리고 생활 관리 지도가 먼저여야 한다. 기반이 흔들린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오해 5. 비싼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 교육은 완제품을 사는 쇼핑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입에 넣어줘도 아이의 소화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음식은 영양분이 되지 못한다. 부모의 진짜 역할은 비싼 식당을 예약해 주는 게 아니다. 부모는 아이가 어떤 음식이든 스스로 씹어 삼킬 수 있는 자제력과 습관을 기르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오해 6.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는 과정은 무작위가 아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아이들은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 결핍, 반항심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투사해줄 대상을 스스로 찾아 나선다. 친구가 아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뀌고 있던 아이가 그 친구를 선택한 것이다. 오해 7.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엘리자베스 거쇼프 교수의 연구팀이 16만 92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체벌은 단기적으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를 망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은 문제 행동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 오해 8. 친구 같은 부모여야 한다. 부모와 아이는 결코 완전한 친구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친구는 대등한 관계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사이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 줘야 하는 설계자이자 인도자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친구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마치 아이를 차선 없는 도로 위로 내모는 것과 같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정서적 친밀감과 구조적 권위의 분리다. 평소에는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따뜻하게 공감해 줘야 한다. 하지만 약속된 규칙을 집행해야 하는 순간에는 냉철한 관리자로 돌아와야 한다. 아이가 떼를 쓰거나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부모는 이 한마디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규칙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단다. 이것이 친구와 부모를 가르는 결정적 한마디다. 부모가 단단한 기준점이 되어줄 때 아이는 구조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성장한다. 오해 9. 머리는 좋은데 의지가 부족하다. 부모는 아이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대신 의지를 사용할 필요조차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인간은 시스템과 습관에 의해 움직일 때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최적의 성과를 낸다. 부족한 자기 통제력을 시스템이라는 보조 배터리로 보완해 주는 것. 이것이 사춘기 아이의 부모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훈육의 기술이다. 오해 10. 얘는 대체 누구 닮아서 이럴까? 유전학적으로 아이는 부모의 완벽한 복사본이 아니다. 수억 개의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립된 개인이다. 아이가 나를 닮았든 닮지 않았든 해결책은 같다. 아이를 나와 별개의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복제품이 아니다. 기질은 개인이 날 때부터 가지는 본질적 특성이다. 기질에는 성격뿐만 아니라 성향과 반응 방식까지 포함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는 생후 4개월 된 아기 500명에게 낯선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며 반응을 관찰했다. 어떤 아기들은 팔다리를 휘저으며 심하게 울었고 어떤 아기들은 무덤덤하게 쳐다보기만 했다. 케이건 교수는 전자를 고반응성, 후자를 저반응성으로 분류하고 이 아이들을 수십 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갓난아기 때 심하게 울었던 고반응성 아기들은 성장 후에도 낯선 환경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저반응성 아기들은 사교적이고 대담한 방향으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았다. 기질은 특정 성격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발달할 수 있는 방향의 범위를 제한한다. 고반응성 아이가 반드시 소심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고난 기질을 무시하고 억지로 다른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아이는 고통받게 된다. 기질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기질은 바꿀 수 없어도 행동은 바꿀 수 있다. 기질적으로 산만한 아이라도 매일 10분씩 책상 앞에 앉는 훈련을 반복하면 뇌에는 인내와 집중을 담당하는 새로운 회로가 서서히 생겨난다.
기질이라는 하드웨어는 그대로지만 그 위에 성실함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이다. 행동을 바꾸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규범을 어겼을 때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하고 지켰을 때는 성취를 느끼게 한다. 이 과정에서 행동이 바뀌고 변화된 행동이 누적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은 태도를 바꾸고 결국 아이의 성장 방향을 결정한다.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행동은 훈련으로 바뀐다. 많은 부모가 아이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믿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아이의 진심은 행동 데이터로 드러난다. 내일부터 공부하겠다라는 말보다 오늘 몇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가 라는 데이터가 아이의 실제 상태를 더 정확하게 말해준다. 행동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말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지만 행동 패턴은 아이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행동 데이터는 현재를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게 해준다. 행동이 바뀌면 반드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리학에는 자기 관찰 효과라는 원리가 있다. 자기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그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자신의 공부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한 학생들이 기록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성적을 거뒀다는 연구도 있다. 식단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 체중이 줄고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원리다. 기록을 시작하는 순간 뇌는 자기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기록을 통해 내가 오늘 유튜브를 3시간이나 봤네 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 사실을 모른 척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을 기록하게 해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먼저 기록을 시작해야 한다. 기상시간, 식사, 공부시간, 스마트폰 사용시간, 부모에게 쓴 말투. 이 단순한 기록들이 쌓이면 아이의 실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패턴이 보이면 어디에 개입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행동 데이터는 아이의 성장을 위한 나침반이다. 행동 데이터를 충분히 모으면 반드시 패턴이 드러난다. 황금률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1. 부모에 대한 예의와 규칙 준수. 2. 생활관리. 3. 할 수 있는 자기계발 시간의 누적. 부모는 아이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맺는 관계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존중이란 무엇인지, 규칙이란 어떻게 지켜지는 것인지, 신뢰는 어떻게 쌓이는 것인지를 처음으로 배운다. 여기서 형성된 패턴은 이후 교사, 친구, 사회와 맺는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된다. 부모에 대한 예의와 규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때 아이의 뇌는 감정이 앞서면 규칙은 어길 수 있다 라는 잘못된 신호를 학습한다.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해도 되고 약속을 어겨도 별다른 처벌이 없고 화를 내면 상대가 움츠러든다는 것을 배운 아이는
그 패턴을 교실, 친구관계, 사회에서 반복한다. 부모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경험이 있는 아이는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과 규칙을 따르는 방식을 몸으로 익힌다. 즉, 아이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된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서로 다르다. 권위주의는 이유 없이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반면 권위는 지켜야 할 선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하되 이것만큼은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부모가 권위를 통해 자율성을 지지하면서도 분명한 구조를 제공할 때 아이의 정체성 발달과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진다. 이는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부모에 대한 예의와 규칙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이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더 큰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의는 억지로 시작해도 된다. 마음이 먼저 바뀌고 행동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반복되면서 태도가 만들어진다. 억지로 하는 존댓말이라도 마지못해 하는 인사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뇌는 그 행동을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보상이나 페널티를 주어서라도 괜찮다. 형식이 먼저 잡히면 내실은 나중에 따라온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가 반발하고 불만을 표시하더라도 예의와 규칙 준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줘야 한다. 그 일관성이 아이에게 이것만큼은 넘을 수 없다 라는 신호를 준다. 결국 아이는 안정감을 찾게 된다. 생활이 무너진 아이가 좋은 성적을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놀고 싶거나 쉬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학습에 매진하는 자기 통제력의 결과다. 생활 관리는 아이가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 그 자체다. 일정한 루틴은 뇌의 에너지를 아껴준다. 규칙적인 루틴을 가진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학업 성취도, 자기 효능감, 학교 참여도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은 170개 연구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도 확인됐다. 정리정돈, 기상과 취침시간 준수, 식사 챙기기 같은 일과는 그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규칙을 어떻게든 해내는 과정이다. 자신이 정한 생활 관리를 꾸준히 해내면서 자기 통제력이 길러진다. 그 힘이 학습과 자기 개발을 비롯해 삶 전체를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 부모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아이가 오늘 하루 시간을 어디에 썼는가? 자기 개발은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서, 운동, 진로 탐색, 세상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탐구,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유의할 점은
이것이 미래에 대한 준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즐거움을 위한 독서, 놀이를 위한 운동이나 기술 습득은 자기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무언가가 남는다는 것이다. 게임을 3시간 한 뒤 남는 것은 공허함이지만 수학 문제를 3시간 풀고 난 뒤 남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해냈다, 할 수 있다 라는 감각이다. 이 감각이 바로 자아효능감이다. 심리학계의 석학 엘버트 반두라는 자아효능감의 가장 강력한 원천을 숙달 경험, 즉 실제로 무언가를 해낸 성취 경험이라고 했다. 외부의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직접 해낸 경험이 나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뇌에 새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말을 현실의 행동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약속이다. 약속을 명문화된 규칙으로 만들면 일종의 계약이 된다. 그래야만 효과가 발생한다. 학교 가기 전날이면 밤 11시까지 불 끄고 눕겠다. 귀가하면 바로 식탁 위에 스마트폰을 반납하겠다. 하루 30분은 반드시 공부하겠다. 이처럼 약속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추상적이어서 얼마나 어떻게 지켰는지 어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10시에 잠자리에 들겠다라는 약속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상과 페널티가 약속을 작동시킨다.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원하는 행동에는 긍정적 결과, 즉 보상을, 원하지 않는 행동에는 불편한 결과, 즉 페널티를 경험하게 할 때 행동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는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제시했다. 이것은 인간 뇌의 보편적인 작동 방식이다. 보상은 아이가 약속을 지켰을 때 좋은 결과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특히 행동교정의 초기 단계에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상이 아이의 행동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 이때 보상은 약속을 지키면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원리를 뇌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동한다. 페널티는 약속을 어겼을 때 불편함이나 손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반납 약속을 어겼으니 하루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 같은 방식이다. 사회심리학에는 상황의 힘이라는 원리가 있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의지보다 그 사람이 처한 구조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도 특정 환경에 놓이면 악을 행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람도 비합리적인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사춘기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가 이것이다. 사춘기 아이가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아이가 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처음에 아이는 보상과 페널티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의 뇌는 당연한 질서로 인식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적 통제의 내면화라고 한다. 외부의 구조가 아이의 내면에서 자기 통제력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약속, 보상, 페널티가 갖춰지면 황금률은 작동하기 시작한다. 진단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 데이터다. 아이의 기분과 마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아야 한다. 명분은 아이가 스스로 납득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다. 아이의 언어로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연결해 줄 때 명분은 비로소 아이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된다. 다만 아이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잘 씻고 다녀야 하는 이유를 명분으로 만들어 제시하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애들은 사흘에 한 번만 샤워한다는데 저는 왜 맨날 씻어야 해요? 이때 역정을 내면 안 된다. 아이의 이득 제시 또는 리스크 회피의 논리를 갖추고 대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리 추구형의 아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집의 원칙은 내가 사회적 매너를 갖춘 어른으로 자라도록 돕는 거야. 내가 위생 같은 최소한의 매너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성숙해지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지고 그만큼 내 자율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2번은 용서해도 3번은 없다. 삼진아웃 시스템. 협상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시점은 아이가 약속을 어겼을 때다. 1회 위반. 한 번은 기회를 더 준다. 단, 내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한 번은 봐준다. 하지만 다음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한다. 부모가 자비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아이가 인지해야 한다. 이것은 나중에 페널티를 집행할 때 명분이 된다. 2회 위반, 최종 경고. 상황에 따라 바로 페널티를 실행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다시 기회를 준다면 벌써 2번째야, 다음번은 없어 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임을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 3회 위반, 즉각 집행.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즉각 스마트폰 차단이나 용돈 중단 등 페널티를 집행한다. 아이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협박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또 유예하면 아이는 끝까지 버티면 부모는 결국 물러선다 라는 치명적 교훈을 얻는다. 제재를 가하면 어떤 아이들은 벼랑 끝 전술을 택한다. 학교 안 가, 밥도 안 먹어 라며 배수진을 치는 것이다. 이때 부모가 겁을 먹고 규칙을 철회하면 아이는 더욱 나쁜 방식을 학습한다. 아이가 자기 파괴적인 전략을 펼칠 때 부모는 안전은 책임지되 권한은 통제한다 라고 선을 긋고 따라야 한다. 만약 아이가 단식 투쟁을 하면 부모는 식사를 제공하되 대화는 최소화하면 된다. 먹으라고 애원해선 안 된다. 그저 밥을 차려놓고 밥 먹어 라고 한마디를 던지면 된다. 등교를 거부하겠다고 하면 제발 학교에 가라고
애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약속대로 등교 거부에 따른 페널티를 주면 된다. 아이가 길길이 날뛰거나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모의 원칙이 아이의 가장 아픈 급소를 찔렀다는 증거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약속된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한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없다. 라고 말하며 단단히 버텨야 한다. 아이는 퇴로가 없음을 깨달아야 구조에 순응한다. 부모가 안전이라는 기본망은 유지하되 권한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때 아이는 마침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된다. 협상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 싸움이 아니다. 누가 더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지켜내느냐의 싸움이다. 황금률을 가정에 도입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서약서다. 서약서를 손으로 직접 쓰고 서명하는 행위는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서약서를 쓸 때는 황금률 1에서 3번의 준칙, 보상과 페널티의 설정, 부모와 아이의 서명,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행동 기록지는 무형의 약속을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아이가 무엇을 지키고 어겼는지 기록으로 데이터화하면 부모는 비난이나 훈계 같은 감정 소모 없이 약속을 집행할 수 있고 아이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게 된다. 기록지는 매일 정해진 시각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작성하며 이전 데이터를 복귀한다.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더라도 감정을 섞어 꾸짖어서는 안 된다. 대신 내일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담백하게 묻는 것이 시스템 훈육의 핵심이다. 아이 얼굴에 짜증이 가득해도 태도나 진심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오직 약속된 행동이 이행되었는지만 체크하면 된다. 형식이 갖춰지면 실질이 따라온다.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페널티와 매력적인 보너스가 있어야 한다.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면 용돈이나 자유시간을 추가하되 어길 시에는 그만큼을 차감하여 책임감을 부여한다. 이때 레드라인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이를테면 일주일에 5회 이상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으로 데이터를 작성한 경우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까지 모든 혜택을 정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반대로 4일 연속 성공이나 일주일 완주 시 추가 보상과 같은 보너스 제도를 병행하면 아이는 훈육을 그저 통제가 아니라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 노력하는 재미와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기록지를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하면 아이의 변화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아이의 변화는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의 후퇴는 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다. 아이의 성장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파동의 형태를 띈다. 부모의 사랑과 감정만으로는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 명분이 방향을 제시하고 약속이 행동을 규정하며 보상과 페널티가 행동을 지속하게 하고 구조가 일관성을 보장한다. 이 틀이 작동할 때 아이는 마침내 자신을 통제하고 성장의 길로 들어선다.
부모가 기준을 세우고 구조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간다면 아이는 반드시 나아진다.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이 책의 절반 정도 이론이 있는 부분입니다. 뒷부분 절반은 흥미진진한 사례들과 초중고 학년별 황금률 적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입니다. 이름은 복잡하지만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그 본질이 단순합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보상을 주어서 더 많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보상, 즉 일종의 불편함이나 처벌을 가해서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덜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 실험에서 그 효과가 증명되었는데 인간에게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할 때 문제적인 사춘기 행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나 정책 혹은 노하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전략과 전술이라는 표현이 좀 딱딱하다면 지혜나 슬기로움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대할 때는 순진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대단히 영리한 동물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개선하거나 교정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환경 설계가 절대적입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도 말로 행동을 교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한 순수한 대화만으로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요. 특히 사춘기 자녀들은 아직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자는 사춘기 행동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분인데 2주 전에 KBS 추정 60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1457회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 2026년 5월 22일 방송분입니다. 비단 사춘기 자녀뿐만 아니라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